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이런 상태인데 여기 한 여성이 울면서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민석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앉아 지원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 이제 2해 정도 됐어요. 은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요. 74세 나이에 건설회사 회장직에서 은퇴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뿐이었어요. 김 회장님, 이번 장학생과 미술치료 봉사자 지원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문득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미술치료 봉사자 박지연 46세, 추천인 윤혜자 72세, 모친. 윤혜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이까지 맞아떨어지니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창고의 먼지를 털어내듯 46년 전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죠. 지원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박지연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미술치료사로 전향했다고 해요. 어머니인 윤혜자는 은퇴한 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지원서 위에 적힌 윤혜자라는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을까요? 46년 전, 그러니까 내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꿈 많은 청년이었지만 가난했고 자존심만 강했어요. 김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괜찮아.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빌딩들도 몇 개 보여요. 하지만 그 어떤 건물도 내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죠. 이 박지연 씨와 어머니가 있는 미술치료센터에 방문해 볼 거야. 내일 일정을 잡아줘.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스스로가 의아했습니다. 46년 만에 그녀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호기심? 그리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일까요? 1972년 가을, 내가 23이던 해였습니다. 고향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2년 차,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야학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언젠가는 내 회사를 차려 크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 버텼죠. 민석 씨,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신대요. 야학 교실에 들어서자 옆자리 친구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있자니 괜히 초라해 보였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거칠고 갈라진 피부에 시멘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부끄러웠죠. 교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키가 작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교실을 둘러보았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자입니다. 오늘부터 문학 수업을 맡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죠. 교대를 갓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우리 같은 배움에 목마른 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윤혜자는 한 편의 시를 읽어주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와서 함께 책을 보며 천천히 읽어주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더듬더듬 시를 읽었습니다. 내 서툰 발음에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느껴졌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수업이 끝난 후 윤혜자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할래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요.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근처 허름한 다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 졸업 논문을 쓰는 중인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서울 태생의 교사가 시골 출신 건설 일용직에게요. 긴장한 탓인지 습관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거친 손이 부끄러워 황급히 빼냈어요. 윤혜자는 그런 내 모습을 눈치챘는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손이 보기 안 좋죠? 아니요. 정직하게 일한 흔적이 보여서 오히려 멋있어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색함을 감추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건설 현장에서 느끼던 열등감이 사라졌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내 건설회사를 세워 이 서울에 내 이름을 새긴 빌딩을 짓겠다고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민석 씨라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23 청년의 허황된 꿈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준 첫사람이었죠. 그날 밤 다방을 나와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심장이 어떤 감정으로 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학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일부러 일찍 가서 그녀를 기다렸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다방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윤혜자는 놀라는 기색 없이 내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윤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점점 인정받았고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죠. 주로 일요일에 만나 한강변을 걷거나 남산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민석 씨, 저기 봐요. 저 자리에 언젠가 민석 씨가 지은 빌딩이 서 있을 거예요. 윤혜자는 내 꿈을 진심으로 믿어줬어요. 그녀의 믿음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건축 관련 책을 읽고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근해 늦게 퇴근하며 기술을 익혔죠. 처음에는 막노동을 했지만 점차 기술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혜자야, 드디어 해냈어.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웠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윤혜자는 함께 축하해 주겠다며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죠. 초라한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지만 그녀 덕분에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가 된 거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어색하게 꺼낸 말이었지만 윤혜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받은 첫 공사가 문제가 생긴 거였죠. 건물 지하 기초 공사 중 집안이 약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지체 보상금을 청구했고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밤마다 술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윤혜자는 내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나는 점점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민석 씨,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위로가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교사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녀와 사업에 실패한 나, 이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중동에서 건설 인력을 대거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높은 급여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죠. 혜자야, 내가 사우디로 갈까 해. 윤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죠. 꼭 가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게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뭔가 망설임이 보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년만 있다 올게. 돈 모아서 다시 사업 일으켜 세울 거야.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윤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윤혜자의 어머니였죠. 대문 앞에 서 있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윤혜자의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혜자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이미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가문의 건설 일용직이 사위로 들어오는 것, 그것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우리 혜자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자존심을 갈갈이 찢었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이건 혜자 몰래 가져온 거예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을 때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윤혜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동에 간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우리 혜자는 잊어요. 그녀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윤혜자에게 전화했지만 차마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죠. 혜자야, 나 사우디 가기로 했어. 계약서에 사인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떠나요? 이틀 후. 다시 침묵.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죠.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줄임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다음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어요. 윤혜자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강가를 거닐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여몄어요. 민석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임신, 아이, 아버지.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언제 알게 된 거야? 일주일 전이요. 말하려고 했는데 민석 씨가 중동에 가겠다고 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중동행을 결정한 것, 윤혜자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쁨과 두려움, 책임감과 부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윤혜자에게 공정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윤혜자의 단호함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동에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윤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윤혜자의 어머니를 만난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 이미 계약했어. 위약금이 너무 커서 취소할 수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윤혜자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럼 가세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꼭 돌아온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혜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소리 없는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에 대해서요. 이틀 후 나는 정말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공중전화로 윤혜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요. 건강하게. 너무 짧은 인사였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것이 46년 전 윤혜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중동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어요. 낯선 환경, 극심한 더위, 언어 장벽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런 고된 환경이 오히려 내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며 윤혜자와 한국에서의 기억을 억누를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주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윤혜자에게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그녀가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윤혜자의 어머니가 분명 가로챘을 테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편지 쓰는 횟수가 줄었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 반장, 오늘도 일찍 왔네? 현장 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니까요. 일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 윤혜자를 다시 만날 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을 때 현장에서 한국 신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윤혜자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가 걱정됐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즉시 한국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윤혜자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녀가 가르치던 학교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일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가 담당한 현장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지 발주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들의 추천으로 더 큰 공사의 책임자가 되었고 급여도 2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중동에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나는 이미 현지에서 인정받는 건설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충분한 자본과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는 윤혜자와 아이를 찾을 시간이었죠. 그러나 한국에 돌아갔을 때 윤혜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녀가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 찾아갔지만 오래전에 사직했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죠. 우리가 자주 갔던 다방들, 공원들, 모든 추억의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윤혜자를 잊기로 했어요. 아니, 잊으려 노력했죠. 중동에서 번 돈으로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잘 풀렸어요. 중동에서의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죠. 회사는 점점 커져갔고 10년 후에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쌓여갈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져갔어요. 오직 일만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을 마음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윤혜자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74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직에서 은퇴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오늘 46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김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마음의 빛 미술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벽면에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림마다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 박지연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민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장학재단 관련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박 선생님, 김민석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장학재단 관련해서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답게 성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눈매, 그리고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바로 윤혜자를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박지연입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윤혜자와 닮아 보였습니다. 특히 눈빛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정말 내 딸일까요? 반갑습니다. 지원서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직접 뵈러 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지연은 친절하게 센터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미술 활동을 하는 모습, 개인 상담실, 그리고 작품 전시실까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미술 치료의 효과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주로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에 미술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며 윤혜자와의 닮은 점을 찾고 있었죠. 입가의 미소, 말할 때의 손짓, 모든 것이 윤혜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이곳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지연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은퇴하신 후 저와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셔서 안 계십니다.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그녀가 정말 윤혜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6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면 윤혜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에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요. 박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어머니가 센터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때 방문하시면 뵐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46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더 참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장학재단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지연이 물었어요. 그제야 내가 장학재단 관련해서 방문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급히 비서를 불러 관련 서류를 가져오게 했어요. 저희 재단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날 윤혜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나를 기억할까요?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고 새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박지연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복도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변, 그리고 두 남녀가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그림은 마치 50년 전 윤혜자와 내가 자주 산책하던 한강변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박지연이 그림 옆으로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젊은 시절 추억이라고 하셨어요. 한강변에서 첫사랑과 함께했던 순간이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고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윤혜자는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박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문득 옛 기억이 떠올라서요. 센터를 나서면서도 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회사로 돌아갈까요, 회장님? 비서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잠시 한강변으로 가보자. 오랜만에 찾은 한강공원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깔끔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흐르고 있었죠. 50년 전 우리가 걸었던 그 자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혜자야, 너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바람에 실려나가는 중얼거림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4세 노인이 되어서야 다시 찾게 된 첫사랑, 그리고 딸이라 믿어지는 박지연.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내 마음속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변함없었어요. 한강변에 서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월요일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지요. 1976년 내가 윤혜자를 떠나 사우디로 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윤혜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사우디로 떠난 후 그녀는 분명 혼자 임신 사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냉혹했어요.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그녀를 집에서 내쫓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자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미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밤, 월요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윤혜자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나를 알아볼까? 용서해 줄까? 무수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회장님, 박지연입니다. 어제 배웠던 미술치료센터 담당자고요.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어머니께서 센터에 오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많이 위중하신가요? 네, 사실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암투병 중이셨어요. 최근에 상태가 더 악화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윤혜자가 암투병 중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꽉 쥐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회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아시나요? 예전에 잠깐 알고 지냈습니다. 박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아직 나와 윤혜자의 과거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으시다면 병문안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께서 오래된 지인을 만나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46년 만에 만날 윤혜자, 그것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들국화 몇 송이, 윤혜자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아직도 그녀의 취향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선택했어요. 병실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 있을 윤혜자를 상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46년 동안 수없이 상상한 재회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윤혜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다만 너무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래된 지인분이 오셨어요. 박지연이 윤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혜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던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6년 만에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혜자야, 나야.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인가 정말 민석 씨 맞아요? 그래, 나야.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박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분인가요? 윤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박지연의 얼굴에 충격과 의아함, 그리고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지연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으니까요. 윤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너와 지연이를 혼자 두고 간 것, 찾지 못한 것,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윤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46년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제가 사라졌을 때 많이 찾으셨나요? 윤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쳐서 찾아다녔어. 내가 다니던 학교, 우리가 자주 가던 곳들 모두 뒤져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그녀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아시고는 이사를 강요하셨죠. 시골 친척 집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미혼모로 교사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혜자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맞섰다면, 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이 지연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화내셨지만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손녀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다만 다른 구역의 학교로 발령받아 새로 시작했지만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윤혜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지연이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46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중동에서는 어땠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일에만 미친 듯이 집중했지. 그게 널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윤혜자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석 씨는 성공하셨네요. 신문에서 종종 봤어요. 대기업 회장이 되셨다고. 정말 꿈을 이루셨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진짜 꿈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넌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회사를 크게 키웠을 때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 윤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찾아가 돈을 받으라고 하셨던 일, 그리고 제가 거절했던 일도요. 그때 이미 당신은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바랐죠. 새 삶이라고? 난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윤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슬픔이 번졌어요. 정말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어. 내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럼 지연이가 정말 제 아이라고 믿으셨군요. 물론이지. 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 내 부모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라고 생각했어. 윤혜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했네요. 저도 당신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의심했어야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혜자야, 내가 널 데리고 나갈게.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 내가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올 거야. 윤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민석 씨. 암이 전이되어 온몸에 퍼졌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그녀를 또 잃게 된다니요. 안 돼, 혜자야. 나 이제 널 찾았는데 다시 보낼 수 없어. 윤혜자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46년 전에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연이를 잘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지연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 밖에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지연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어머니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분명 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터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것도 어머니가 죽어가는 이 시점에 말이죠. 지연아, 잠시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할까? 윤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어요. 지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항상 이야기해줬던 사람. 박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당신을 기다리셨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알아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아, 윤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린 거야. 오해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지.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이런 상태인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녀의 원망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지연아, 내게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박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참 좋은 아이야. 너무 착하고 마음이 따뜻해. 윤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목까지 사랑해줬어.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녀 혼자서 다 한 거였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게. 지연이도 너도
윤혜자는 지연과 내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포개어진 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함께 하는구나. 윤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혜자의 병실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고급 간병인을 고용하고 가능한 모든 의료 지원을 했지만 의사의 말대로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이제는 통증 관리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석 씨, 이렇게 매일 오지 않아도 돼요. 회사 일도 있을 텐데. 윤혜자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날이 헬쓱해져 갔어요. 이제 은퇴했잖아. 내 시간은 모두 내 것이야.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고운 머리카락이었어요. 평생 못한 사랑,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어. 윤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 씨는 후회 없으세요? 저와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후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윤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물론 후회해. 매일 밤 너와 함께했을 삶을 상상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지연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놓친 게 너무 아파. 윤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학교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미련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혜자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걱정스럽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 화제를 돌리려 물었어요. 윤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예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박지연은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소한 병문안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어색했지만 윤혜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올 거예요. 센터 일 마치고요. 윤혜자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밖에 나가볼까? 휠체어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윤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윤혜자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벼워져 있었어요. 담요로 그녀의 다리를 감싸고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윤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쾌하네요. 병실에만 있다 보니 이런 공기가 그리웠어요. 그녀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나도 함께 앉았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윤혜자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내가 야학에 새로 오던 날이잖아. 민석 씨가 너무 열심히 시를 읽으려고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첫눈에 반했어. 너무 예쁘고 다정해서 윤혜자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도요. 민석 씨의 진지함과 열정에 반했어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 박지연이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밖에 나오셨네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훨씬 좋아, 지연아. 아버지가 산책시켜 주셨어. 박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가족처럼요. 오늘 센터에서 어떤 일 있었어? 윤혜자가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술 치료를 통해 자폐 아동이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한 일, 치매 노인이 옛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낸 일,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박지연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어머니도 항상 아이들에게 진심이셨으니까요.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자가 살짝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 윤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한 것 같아서. 그 말에 박지연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가족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실은 적막했고 나와 박지연은 윤혜자의 침대 양쪽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자야, 괜찮아? 많이 아파? 윤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야위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녀의 몸이 약해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더 쉬세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윤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널 키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박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아직 더 함께 해야 해요. 우리 이제 막 가족이 되었잖아요. 윤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 아버지도 계시잖아.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혜자는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았어요. 민석 씨, 약속해 주세요. 우리 지연이 잘 돌봐주실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킬게. 윤혜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윤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가 함께 갔던 남산 기억나요?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곳. 물론이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 그때 민석 씨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순간을 평생 간직했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해, 혜자야. 우리가 함께했다면 넌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윤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모든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나 봐요. 제 인생에 후회는 없어요. 지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지연에게 향했어요. 박지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너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박지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셨어요? 저 때문에 결혼도 못하시고 힘들게 사셨는데요. 윤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있어서 민석 씨를 늘 기억할 수 있었지. 나와 박지연의 손을 함께 잡은 윤혜자는 이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혜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자야. 다급하게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윤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약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지연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나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6년을 그리워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겨우 찾았는데 다시 잃게 되는 사람.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었던 윤혜자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혜자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윤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내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윤혜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박지연은 어머니의 몸 위로 엎드려 오열했고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작에 찾아왔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찾아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혜자는 내 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박지연뿐이었어요. 아버지. 박지연이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연아. 난 늘 내 곁에 있을게. 그렇게 우리는 윤혜자의 시신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의 사랑이었던 그녀를 보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남겨준 선물인 박지연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윤혜자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미술치료센터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유족 대표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6년 만에 찾은 연인의 장례식에서 남편으로 앉아 있다니 운명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혜자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한 여성이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윤혜자의 오랜 동료 교사였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윤혜자였으니까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 장례식이 끝나고 윤혜자의 유해는
그녀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화장되었습니다. 박지연과 나는 함께 그녀의 유골함을 들고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윤혜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곳,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대요. 박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꿈을 나누고 사랑을 키웠지. 강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윤혜자가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곳을 그리워하셨어요. 제게 데려와 주시곤 했죠. 여기서 내 아버지와 행복했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박지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혜자는 끝까지 나를 잊지 않았어요. 내 몫의 사랑까지 딸에게 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릴게요. 박지연이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윤혜자의 재를 강물에 뿌렸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윤혜자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안녕, 혜자야. 편히 쉬어. 눈물을 참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늘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윤혜자를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지연은 센터 일을 계속했고 나는 장학재단을 통해 그녀의 센터를 지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연아, 너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내 어린 시절은 어땠니? 어느 일요일 저녁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 지었어요.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늘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 아버지는 꿈이 큰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윤혜자는 딸에게 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들려주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머니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미술 치료에 관심이 생겨 방향을 바꿨죠.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박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윤혜자를 닮았어요. 아버지도 대단하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꿈은 이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뤘지. 내 어머니와 너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야. 박지연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가족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해 갔습니다. 박지연은 여전히 나를 완전히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친구처럼 대해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혜자의 일주기를 맞아 박지연과 함께 한강변을 찾았어요. 그녀가 좋아했던 자리에 꽃을 두고 추모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찾았어요. 박지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중동에서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반송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지연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반송된 상태였지만 봉투는 뜯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더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석 씨에게 이 편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셨어요. 윤혜자의 동생 윤민자.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윤혜자의 어머니가 내 편지를 가로챘던 거였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혜자의 동생이 이 편지들을 그녀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내가 계속 연락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셨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신 뒤였고 저도 태어난 후였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혼? 너는 내 딸이 아니었던 거야? 박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 맞아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몇 년 후에 절 친자식처럼 대해준 사람과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혜자는 결국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던 것인가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박지연이 내 딸이라고 했을까요? 혼란스러우시죠? 어머니는 항상 제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제 친아버지는 김민석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만났을 때 모든 오해가 풀렸던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박지연은 내 딸이고 윤혜자는 끝까지 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하셨어요. 박지연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윤혜자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연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내 딸이어서.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젊은 남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윤혜자는 떠났지만 그녀의 일부인 박지연을 통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과거의 그리움과 후회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 동안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윤혜자가 바랐던 것이니까요. 혜자야, 약속할게. 지연이를 잘 돌볼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바람에 실려 나의 속삭임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지연아. 집에 가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윤혜자가 남겨준 선물인 박지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